코어세 제2장 거세 불안에 대한 제 공부인데 진짜 그동안 뭐 거세 불안이라든가 오이디푸스 뭐 이런 이제 개념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듣고 그랬는데 따로 이렇게 제가 정립을 못 해놨어요. 정립을 그냥 듣기만 하고 그래다가 이번에 이제 발전하면서 조금씩 뭔가 좀 정돈되는 느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세부려는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이제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내담자를 볼 때 내담자의 그 분석 내용 중에 또는 치료 내용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연결을 짓거나 그런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제 내담자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조금 이해하는 힘을 좀 갖게 되었다고 할까요? 다행이에요. 발전 준비하시면서 많은 것을 얻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코엇이 그냥 갑자기 뚝 짠 하고 나타나서 난 뭐 자기 심리학을 해볼 거야 이게 아니라 코어 자체가 정통 프로이드 학파의 진짜 그 수장으로 있었잖아요. 무슨 회장인가 뭐 수장으로 그렇죠. 있으면서 미국 정신분석가 협회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회장을 하고 그리고 IPA에서도 부회장을 역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아심리학자로서 굉장히 쟁쟁하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아심리학에서 충분히 프로이드와 자아심리학이 충분히 녹아들었던 그런 코엇이 어느 날 이제 자기 거를 어느 날은 아니겠죠. 점차적으로 몇십 년에 걸쳐서 오랜 동안 몇십 년을 걸쳐서 작업하는 동안에 프로이드나 자아심리학에서 주장하는 또는 초점을 맞췄던 것 가지고는 아니다. 이게 아니고 다른 것이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이게 자기 심리학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정체성을 정말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나는 이래서 이랬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뭐 자아심리학이나 뭐 프로이드 정통 프로이디안을 뭐 폄훼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는 전지에서는. 그러니까 마치 이분의 글을 읽으면 어떨 때는 청문회에 나오신 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오디언스는 없지만 많은 오디언스들이 자기 얘기를 공감해주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자기를 잘 설명해내려고 그리고 나는 당신들을 배신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정서를 느끼게 하죠. 이분의 실제로 논문도 그렇고 이분이 어디에서 하는 연설이나 이제 이런 걸 들으면 참 본인이 학자로서 열심히 한 것이지 내가 특별히 여러분들과 등을 돌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귀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존하고 싶어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코엇을 읽을 때 코엇의 공감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로저스라고 진짜 공감하면 로저스. 그렇죠. 그래서 다들 미국에서 박사학위 교수님들은 다 로저리안이었죠,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공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수업 시간에 맨날 듣는 공감이 어떻게 공감하고 뭐 이렇게 하고 로저스 책도 읽어보고. 그래서 꼭 이렇게 읽을 때는 그 공감에 대해서 로저스를 생각을 떠올리면서 좀 읽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무엇인가를 창조한다는 게 완전히 무에서 창조할 수는 없고 있는 것에서 창조해 나가면서 또 그 시대상 왜냐면 60년대 70년대 그 로저스 그게 굉장히 언카운트 운동이라 해서 뭐 교수님도 아실 거예요.
미국의 막 그 집단 심리치료 같이 언카운트 운동에서 우리나라에도 나중에 80년대나 90년대나 유행하고 그런 거에 로저스 영향이 있었는데 코어도 좀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네. 모든 사이코테라피는 정신분석이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정신분석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정신분석의 용어들이 많은 경우에 다른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이코테라피들이 정신분석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 조금 깊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정신분석과의 연계를 찾아서만 그 학파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독립적인 것은 없어요. 모두가 영향을 서로 주고 받았다고 봐야 되죠. 거세 불안에 대한 재검토에서 보면 거세 불안의 위치와 중요성에 대한 자기 심리학적 평가는 전통적인 정신분석적 평가와의 대비를 통해서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신경증에서 거세 불안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불안이 아동, 후기나 사춘기, 성인의 삶에서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 즉 그 불안이 처음 경험되거나 적어도 처음 발견되는 오이디푸스 기에 가졌던 의미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조금 클리어하게 하고 싶은 부분이 코웃이 아주 처음 두 번째 문장에서 자기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요약하고 있는데 거세 불안이 신경증의 해석에서 그 원인적 동기적 역할을 한다는 전통적 분석 이론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단순한 명제는 바로 자기 심리학은 거세 불안을 2차적인 현상, 즉 하나의 증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면에서 본능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적 역동이죠. 본능의 성적 역동 그리고 공격적인 역동들인데 이런 역동의 발현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거세 불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능 이론과 직결되는 이론인데 이건 그래서 본능이나 우리가 역동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인스팅트나 드라이브라고 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숙명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세 불안은 우리는 타고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전통적인 생각이죠. 프로이디안의 생각에서는. 근데 자기 심리학의 이 코우스의 입장은 거세 불안은 2차적인 현상이다. 세컨더리 피노미넌. 그리고 그 얘기는 2차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겪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거세 불안을 겪지만 어떤 사람은 거세 불안을 겪지 않을 수도 있다가 있죠. 드라이브는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스팅트는 타고난 거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여기서 2차적인 세컨더리 피노미넌이라고 한다면 2차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런 2차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2차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어떤 환경이 있으면 일어나지만 이 환경이 이런 2차적인 현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 거세 불안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거세 불안 자체를 하나의 심텀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증상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거세 불안을 불가피한 것으로 누구나가 겪는 것이니까 이걸 모두가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느끼는 그런 설명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 실패했기 때문에 환경의 실패 때문에 거세 불안이 왔다. 그럼 거세 불안 자체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어떤 본능이나 역동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이 환경의 실패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와 자기 대상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 거세 불안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여기서 지금 표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크리티컬한 거죠. 네. 그 부분을 이해하면서 우리 다음으로 가보죠.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거세 불안은 전체적으로 이거 전체가 그런 거죠. 제 검토가 그 앞에 그 두 줄처럼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2차적 징후를 보았다라는 것이 자기 결함, 자기 대상과 자기 결함 이런 것으로 이 전체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예. 그걸 지금 네. 증명해내고 싶어하고 설득해 다른 분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이분이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따라가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보면 광장 공포증 뭐 이렇게 해서 예전에 초기에 프로이드가 한스 그 말 뭐 하면서 광장이 이런 공포증에 예. 대해서 그게 이제 거세 불안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예. 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거세 불안이 신경증의 병인론에서 처음으로 중심적인 의미를 획득하는 시점에서의 발생 학적 및 원인적 상황을 검토해보며 우리는 자기 대상 범위를 검토하는 것을 통한 자기의 장애에 대한 연구에서 이게 이제 포우시 연구였겠죠. 일련의 사건들이 거기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면서 자기 대상의 실패와 자기 구조의 결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자기 심리학적 관찰자는 현상뿐만 아니라 그 현상을 야기한 환경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그때 그는 거세 불안을 건강한 부모를 가진 건강한 아이의 오이디푸스의 특징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건강한 부모의 반응을 받으면서 성장한 남자아이는 오이디푸스기에 심각한 거세 불안을 겪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 본능적인 게 아니라 이제 구조적 결함이 없이 잘 케어돼서 자라면 이런 거세 불안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거세 불안을 원칙으로 볼 것인가 예외로 볼 것인가 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건강한 부모의 건강한 아이는 기쁘게 오이디푸스기에 진입한다. 근데 그 아이가 경험하는 기쁨은 두 가지 사실에 기인하는데 첫 번째는 발달적 성공, 즉 애정과 자기주장을 가미하는 새롭게 확장된 능력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발달적 성공을 함으로써 오이디푸스기 자기 대상의 공감적 기쁨과 공지를 한번 누릴 수 있게 된다. 발달적 성공에 따른 이런 기쁨과 공지 덕분에 소년의 애정 어린 태도는 파편화된 성적 욕동에 의해 붕괴되지 않고 그의 자기 주장은 파괴적인 적대감으로 변형되지 않는 동시에 부모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 서양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교수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또 미국에 사시니까 미국의 그 권위주의자 또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충분히 건강한 부모의 건강한 아이로 우리가 자라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권위를 갖고 있는 부모 대상에 대해서 자기 할 말 못하고 수동적으로 있거나 아니면은 거기서는 못하지만 다른 쪽에 가서 자신이 권위를 갖게 되었을 때 자신의 그
경험 또는 억압되었던 표출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자기가 권위를 갖게 되었을 때 아랫사람에게 그 권위를 휘두르는 그런 경향성이 그게 어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네네. 계속 이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떤 부모와 동일시를 통해서 자기 인격을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어쩌면 아무리 본인이 구박받고 힘들었지만 이분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과 동일시함, 그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과 동일시를 통해서 자기 인격이 형성되니까 불가피하게 자기도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계속 엄한 부모가 되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는 거죠. 그 마치 이것이 유전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같은 환경이 계속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세대는 또 그 전 세대로부터 자기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것을 또 경험하면서 이 사람은 또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돼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그 환경 자체가 새로 자라나는 제너레이션들에게 자유스럽게 자기들 아이들이 타고난 소질과 재능을 부모가 기뻐하면서 격려하고 아이의 발달을 축하해주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자라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가진 것들이 항상 억눌리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라게 된다는 게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는데 미국에서 관찰하는 것은 어떤가 할 때 물론 미국 사회는 굉장히 복합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미국의 전형적인 거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관찰하는 중산층 이상의 분들, 그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이런 걸 보면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는 거의 미국의 젊은 세대랑 비슷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게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은 그것이 조금 더 부자연스러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부모가 그 아이하고 어린 시절 언어가 충분히 생기기 이전부터 아이가 어느 능력을 갖기 전부터 아이하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아이의 정서를 담아주려고 애쓰면서 같이 대화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항상 부모가 어떤 결정을 하기보다 항상 아이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그리고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끈질기게 아이가 설득될 때까지 같이 얘기하는 것. 그런 점에서 아이가 우선 태어나서 언어 능력을 가지기 이전부터 아이를 굉장히 존중한다는 느낌.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기 전이나 후나 다름없이 아이를 나와 독립된 귀중한 존재로 이렇게 대접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임프레시브해요. 그리고 어쩌면 아이가 계속해서 자기와 의견과 다를 때 저럴 때는 이제 혼을 좀 내주고 싶은데도 그래도 이 아이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경계를 분명히 하지만 안 들어주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왜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지를 설명해서 아이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진지하다는 한두 번 얘기해서 그 다음에 화를 내고 야단치고 이런 것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 돼요. 그래서 어쩌면 에디퍼스 컴플렉스의 전반적인 이론 속에서 자기 대상과 자기 간의 관계가 좋다고 한다면 파편화된 성애적인 현상,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의 증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기와 자기 대상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성애적인 것으로 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아이의 자기 주장 자체를 적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아이의 애정 표현 자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를 돌봐주는 부모님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아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이것도 축하할 일이에요. 경사스러운 일을 이걸 경사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 왜 그래? 너 어린애가 이전까지 그러지 않더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를 윽박지르기 시작하면 아이는 거기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게 파편화된 성애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아주 공격적인 현상이 공격적인 증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거세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애적인 것과 그리고 공격적인 것, 그 자체가 건강한 애정 표현 그리고 자기 주장 이건 다 건강한 발달 과정의 일인데 이게 잘못되면 프로이드가 얘기한 성적 욕동이다 아니면 공격 욕동이다 하는 쪽으로 해석되는 그런 현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본능으로 볼 때는 누구나가 다 그런 거야가 되는데 코웃이 볼 때는 누구나 다 그런 게 아니고 건강한 부모, 건강한 자기 대상을 가지는 아이들은 거세 불안을 겪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성장하는 것, 자기의 성장을 축하받으면서 에더퍼스 피어리어들 기쁨과 긍지를 가지고 이 시기를 지날 수 있다는 것. 기쁨과 긍지 대신에 많은 경우에 어떤 아이들은 성적인 일탈이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얘기를 이해하면서 좀 더 가면서 얘기를 하죠. 부모가 오이디푸스기 자기 대상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아이는 고도의 불안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코웃은 자기가 배운 전통적인 정신분석 이론에 의하면 가장 끔찍한 거세 불안은 아이의 부모가 지나치게 다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반면 부모가 아이의 의견에 솔직하게 맞서주고 일관성 있게 벌을 줌으로써 아이가 잘 기능하는 내부의 육동 조절 체계를 형성하게 되면 이후의 삶에서는 불안이 감소된다. 코웃은 이런 주장들이 어느 정도는 유용하지만 결정적인 문제에 관해서 오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주장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오이디푸스기의 자기 대상 모체를 특징 짓는 전반적인 정서적 환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동 발달의 결정적인 단계에서 부모가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연구에서 말했듯이 더 중요한 결정적 요인은 부모의 행동이 아니라 부모의 성격이다. 이러면서 부모의 성격, 예를 들면 그 부모의 성격이 오이디푸스기 아이의 자기 대상으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하고 제한하고 왜곡시키는가의 문제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 연구되어야 한다. 부모로서 적합한 자기 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한 결정적인 구별은 명백한 성적 및 과학적 반응같이 공간의 총체적 실태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묘하게 표출되면서도 지속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반응과 관계가 있다. 행동은 액면 그대로 수용될 수 없다는 사실, 즉 아이는 지나친 친절이나 다정함을 숨이 막히는 잔인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거리를 둔
냉담한 무관심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또 그것이 옳은 판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석가들에게 꼭 설명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 상황을 주장한다면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경악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아이는 부모의 엄격함을 발달을 강화시키고 제어력을 증진시켜주는 부모의 선물로 받아들일 것이고, 그런 행동은 아이가 소망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순간적으로나마 분노를 호출해도 좋다고 적절한 관용과 진정한 자부심을 가지고 허용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반응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대체로 문제의 행동이 아이의 발달에 외상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건강한 환경이 될 것인가 라는 중대한 문제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취하는 행동의 내용이 아닌 형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녀의 정서적 성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거의 완벽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오이디푸스의 아이의 정서적 건강은 젊은 세대를 절대 희생하지 않는 부모, 또는 일시적인 자기의 장애가 발생하는 동안에도 자녀의 애정에 절대 성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부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불완전한 반응들도 적절한 공감적 애정과 긍지라는 기본 입장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면 최적의 실패로 간주될 수 있다. 그것들은 치료 중 분석과의 유사한 실패가 그렇듯이 내재화와 구조 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이디푸스의 자기 대상의 실패가 만성적으로 지속된다면, 즉 실패의 원인이 부모의 일시적인 정서적 불균형이 아니라 심각한 자기의 병리에 있는 것이라면, 이 병리적 불안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두 가지 중에서 더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1차적 불안의 원인은 부모의 불완전한 공감, 즉 아이를 지지해주지 않는 자기 대상 모체의 결함에 있다. 1차적 불안에서 파생된 2차적 불안이 보다 현저한 징후를 보이는 시기는 애정어린 자신 있는 태도를 특징으로 하는 건강한 오이디푸스의 자기가 붕괴된 후에 그 자리에 성적 및 파괴적 환상과 욕동을 특징으로 하는 파편화된 오이디푸스의 자기가 들어설 때 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의 아이의 1차적 불안에 초점을 맞춰주겠다. 그러면서 그런 불안은 최근에 해체 불안으로 명명된 기본적 불안의 구체적이고도 특별한 사례이다. 해체 불안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신체적인 불안이고, 프로이트가 말한 어떤 불안과도 다른 것이다. 자기 심리학이 36페이지에 자기 심리학이 가정하는 해체 불안 경험의 기본적인 내용의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해체 불안은 일반적으로 죽음의 공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지만, 죽음의 공포는 일부 개인들에 의해 강렬하게 경험될 때에는 해체 불안과 무관하지 않다. 죽음의 공포에서 공포의 대상은 신체의 소멸이 아니라 인간성의 상실, 즉 심리적인 죽음이다. 두 가지의 임상적인 사파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사파는 해체 불안의 본질을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코옷이 자기 환자죠. 잭과 유에 대한 그 사례를 설명해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어머니를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잭의 꿈이다. 그의 불안은 자기 대상의 포기와 관련되어 있고, 어머니가 자기 대상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한 것과 관련된다. 왜냐하면 어머니 본인의 자기 대상에 대한 욕구로 인해 잭은 그때까지도 어머니에게서 분리된 성격을 확립할 수 없었다. 잭과 유의 사례를 읽어보셨으면 이 사람들의 그 공포 경험이
자기 대상의 상실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자기 대상이 없으면 자기는 존재를 상실하고 해체되거나 거의 해처에 맞먹을 정도로 심하게 변질되기 때문이다. 근데 저도 이제 내담자 경험에서 너무 투기에 큰 결함 또는 큰 텅 빈을 너무 초기에 신사기 때 겪고 나서 보면은 이게 그 해체 불안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걸로도 안 돼요. 그래서 밑으로 쫙 깔아주면 밑으로 내려가면 자신이 죽음보다 더한 공포예요. 그거는 차라리 죽는 게 더 쉬울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 공포라는 거는 너무 진짜 그 사람의 해체 불안을 자신의 해체 불안을 잘 설명을 해준 것 같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그 사람에게서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였거든요. 인간의 자기를 파괴를 이끄는 것은 그 자기가 비인간적인 냉담함과 무관심, 전혀 비공감적으로 반응하는 세계에 노출되는 것이다. 해체 불안이 프로이드가 사랑의 상실에 대한 공포라고 명명한 것보다는 죽음의 공포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포의 대상은 신체적 소멸이 아니라 인간성이 영원히 종식될 수밖에 없는 비인간적인 환경이다. 인간의 죽음은 아무리 우울한 경험이라 해도 어쨌든 완성된 이별에 비견되는 경험일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며 심각할 정도의 해체 불안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의 조화와 음직성, 확고함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의 의식이 남아있는 최후의 순간까지 주변 사람들이 자기 대상으로서 기능해 주어야 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임종의 순간까지 자기 대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의 상실에 대한 공포나 죽음의 공포뿐만 아니라 현실과의 접촉 상실에 따른 공포나 정신병에 대한 공포 역시 자기 심리학의 해체의 불안으로 파악하는 극심한 공포에 비견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의 상실에 대한 공포와 죽음의 공포를 수용하는 경우 몇 가지 개념적으로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접촉 상실의 개념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 그중 일부는 물론 해체 불안의 경험과 무관한 것이다. 접촉 상실이라는 것은 자기 응집성 유지에 필요한 공감적 자기 대상 반응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현실과의 접촉의 상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담자들을 만나면 그 상태가 심하든 심각하지 않든 일단 치료 상황에 왔다는 상담 상황에 왔다는 것 자체를 거기까지 오기까지 되게 고민이 많았지만 일단 와서도 정신병에 대한 공포를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초반이든 중반이든 언제든지 반드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정신병에 대한 42페이지여 공포를 고찰해 보겠다. 그러면서 어떤 분석에서건 그런 공포에 대한 환자의 연상은 늘 공감적 자기 대상의 상실로 인해 자신의 인간적 자기를 상실하는 공포로 이어진다. 포웃은 자신이 입증하려는 것은 덫의 불안의 경우 심리적 표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는 요란한 증후 이면에는 확인되지 않는 보다 실증적인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정 발달 시기 동안에만 발생하는 거세 공포 이면에는 자기의 해체에 대한 보다 만연된 다른 공포가 있다. 이렇게 만연된 다른 공포, 이 해체에 대한 이 공포는 우이디푸 스기를 포함한 심리성적 발달의 모든 단계에 존재하며 정신장애의 발병에 거세 불안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여기서 코웃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얘기를 하고 있죠. 어쩌면 프로이드
에더퍼스의 정신분석에서 거세 불안을 중심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많은 환자들은 이 거세 불안보다 훨씬 더 심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세 불안은 그 배경에 더 큰 불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거세 불안도 같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죠. 그래서 거세 불안이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 내담자가 전이신경증 단계에 있을 때 거세 불안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근데 이런 전이신경증 단계가 아닌 여기에 자기애적 환자나 혹은 정신증적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거세 불안까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원초적인 불안들, 엄청난 여기서 해체 불안이라고 하는 이런 큰 불안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기서 에더퍼스 피어리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세 불안 이전부터 있었던 그러한 불안인데, 에더퍼스 컴플렉스 이란 해체 불안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괜찮은데, 해체 불안이 계속 있으면서 거세 불안도 함께 느끼는 경우라고 한다면 거세 불안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코웃이 자기의 환자층을 전이신경증을 앓고 있는 환자층에 국한하지 않고 자기애적 성격장애나 자기애적 행동장애로 고생하는 환자층까지를 끌어안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인사이트일 수 있겠죠. 그 부분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근본적인 더 큰 거세 불안보다 앞서 에더퍼스 피어리드를 포함한 그 이전 단계부터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는 해체 불안에 대해서 여기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의 성욕에 관한 코웃의 짧은 논문에서 코웃이 주목한 것은 어린 소녀의 여성성에 대한 거부, 거세되어 열등해졌다는 느낌, 그리고 페니스 선망이 발생하는 원인은 남자의 성적 기관이 여자의 성적 기관보다 정신생리학적으로 더 바람직해서가 아니라, 이게 이제 고전적 방식이죠. 그렇죠. 이상화할 엄마의 원상이 없어서였든지 아니면 자랑스러운 여성적 자기가 확립되어야 할 어린 시절에 그녀를 지지해줄 제2 자아가 없어서였든지, 아무튼 그 소녀의 자기 대상이 거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자기 대상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거세 불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죠. 지금 여성의 거세 불안에 대한 논의에서 어쩌면 선구적으로 반론을 제기한 게 캐런 오나이예요. 캐런 오나이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큰 펀더멘탈한 이론들은 다 자기가 수용을 하지만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을 이거는 수용하지 않고 있어요. 본능 이론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되지만 어떤 또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 여성에 대한 아주 차별적인 정신분석 이론, 특히 거세 불안에서 여성의 거세 불안이라는 게 여성은 처음부터 열등한 존재로 느끼게 돼 있다 하는 이런 태도가 남성 위주의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프로이드로부터 독립하는 이런 아주 용감한 모습을 보였죠. 그 여성 페미니스트, 원래 그 당시에 페미니스트라는 개념이어서가 아니라 이분은 정신분석학자로서 프로이드의 이론이 맞지 않다고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코웃도 여기서 프로이드의 이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기서 코시 얘기는 자기 대상 환경의 부재에 대한 경험에서 오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프로이드가 얘기한 처음부터 여성은 그런 경험을 하게 돼 있다. 여성들이 거세 불안을 느끼는 것, 남성의 거세 불안과 다른 이런 독특한 경험을 한다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하기보다는 조금 일반적으로 자기 대상 환경의 부재가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적절한 자기 대상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 데 따른 어떤 심텀으로 보는 점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경우 똑같이 지금 보고 있죠. 2차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 적절한 자기 대상이 있는 한은 이 거세불안 문제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다 큰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자기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코어덱에서는 아주 크리티컬한 어떤 자기 이론의 파운데이션이죠. 코스의 거세 불안에 대한 재검토는 자기 이론을 되게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모티브로 사용하기 아주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을 중요시할 것인가, 우리가 이미 소질이나 타고난 것, 프리디스포지션, 우리가 이미 타고난 것을 중요시할 것인가, 그 네이처 앤드 너처죠. 이 부분에서 코우스 얘기는 환경에 굉장히 비중을 두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이드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점에서 거세불안 얘기는 아주 적절한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소년이 여자 성기를 보는 순간 느끼는 공포는 그 이면에는 보다 심층적이고 끔찍한 경험, 즉 아들을 보고도 얼굴이 밝아지지 않는 무표정한 어머니에 대한 경험이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이 유지에 꼭 필요한 환경, 즉 적절한 반응을 제공해준 자기 대상 환경의 부재에 대한 경험이다. 근데 여기에서도 저도 보니까 이제 요즘 유사 자폐들이 있잖아요, 교수님. 예. 진짜 이게 태어날 때부터 자폐 뇌의 어떤 부분에 이제 뭐가 잘못돼서 태생적으로 자폐가 되는 자폐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환경적으로 자폐아가 되는 경우도. 근데 이제 그게 그 아이를 상담하지 않고 그 부모만 상담을 해도 잘 해도 아이가 자폐가 유사 자폐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에 의해서 자폐가 된 거죠. 그랬는데 부모 상담을 제대로 배웠을 때 아이가 자폐가 풀리는 그리고 정상적 발달을 늦었지만 하게 되고 몇 년이 지나서는 아주 진짜 잘 지내는 경험을 했어요. 내담자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적절한 반응. 인간의 삶의 유지에 꼭 필요한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질 필요는 없지만 약간의 불안전함이 있더라도 그 환경이 제대로 잘. 이게 날씨 되게 추워졌나? 네. 되게 추워. 네. 정말 이거 빨 거야? 괜찮아요. 그 어떤 면에서 이 셀프라는 걸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 셀프 자체가 영속적으로 형성되지 거의 형성이 안 되는 상태 같은 거의 정신적 상태에 있는. 그래서 불안전하게나마 형성되면은 자기적인 성격장애나 환경장애까지 가는데, 그래서 이 셀프가 어느 정도 형성됐느냐를 크리티컬하게 보는 거죠. 셀프가 가지고 있는 디펙트를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보는, 셀프가 얼만큼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코우스는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유사자폐 얘기도 아주 재미있는 케이스들이죠. 우리 신혜욱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그 케이스, 자폐라고 판정이 됐지만 실제는 타고난 자폐가 아니고 환경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자폐 증상인 경우에는
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한다는 얘기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변화함으로써 그분이 상담을 받거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 환경이 개선이 되면 지금 자폐 증상을 보이고 있던 이 아이가 미래클러스하게 어떤 기적적으로 자폐 증상으로부터 빠져나온다. 이런 지금 임상 경험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폐라고 하면 치료할 수 없다고 상담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죠. 그게 지금 아주 적절하게 설명하고 계시지만 타고날 때 어떤 이미 어떤 결함이 있는 이런 아이가 아니고 환경이 주된 원인인 경우에는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자폐 증상을 보이는 아이가 자폐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느 부분이 타고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취약하게 타고난 부분인지 어느 부분까지가 환경의 영향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상담자 입장에서는 이걸 전적으로 태생적인 것이라고 봐버린다면 처음부터 희망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겠죠. 근데 상담자 입장에서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아니면 알 수 없지만 그 아이를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환경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내가 상담자로서 돕고 한다면 이분들을 잘 돕는 과정 속에서 제2차적인 개인이 정말 아이의 환경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직접 돌보지 않더라도 아이가 어떤 유사 자폐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내가 만나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상담이 얼마나 귀중한가가 드러나죠. 그래서 아마 우리 신경 선생님이 발표했던 케이스니까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본인이 그 부모 중에 한 분을 적절하게 돌봄으로써 자폐 증상을 보이던 아이가 성공적으로 그 자폐 증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실제 체험을 하신 케이스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코우세 얘기하는 자기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해내신 케이스였기 때문에 지금 신경 선생님의 나눔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부모의 자기 대상 경험의 결함이 클수록 자신의 아이에게 적절한 자기 대상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외부 도움을 받아서 뭐 상담자들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 대상 경험을 다시 회복하거나 이제 결핍됐던 자기 대상 경험을 다시 회복함으로 해서 현실에서 자신의 그 양육 과정에서 아이에게 자기 대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 지금 아주 중요한 관찰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케이스나 다른 유사한 케이스들에서 본다면 자기애적인 내담자들, 자기애적 성격장애나 행동장애를 가진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양육하는 아이들은 자기애적 성격장애나 아까 유사장애나 어떤 형식이든 굉장히 큰 데미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부모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분이 이 양육자 스스로가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적절한 자기 대상 경험을 갖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 스스로가 도움을 받지 않는 한 본인이 자기가 돌봐야 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모가 자기 대상 경험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신분석이나 라이프 코칭이나 어떤 상담이나 어떤 방식, 어떤 유형이건 이분이 심리적인 도움을 받아서 자기 대상 경험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 스스로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이분이 양육하는 가족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직접 그 데미지를 받은 현재 아이를 치료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 아이 중심으로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그 아이가 아니고 그 아이의 양육자인 부모가 상담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역학관계를 잘 이해해서 부모님에게 우리가 충분한 좋은 자기 대상이 되어주는 것이 급선무죠. 그러면 2차적인 개인이 이 집안 전체에게 간다는 거예요.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거세불안, 더 나아가 전반적인 오이디푸스적인 경험의 기본적 의미를 재평가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결정적인 전이들은 어떤 것들인가? 좋은 환경 하에서는 세 개의 단계의 전이들이 존재하고 이 세 단계 전이들의 각 단계 앞에는 다소 심한 저항의 단계가 존재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단계는 첫 번째로 심한 저항의 단계, 두 번째로 격렬한 거세불안 경험이 지배하는 오이디푸스 경험의 단계. 이거를 우리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매우 심한 저항의 단계, 네 번째 해체 불안의 단계, 다섯 번째 즐거운 기대와 교차하는 전반적으로 경미한 불안의 단계, 여섯 번째 코웃이 말하는 오이디푸스 단계가 있대요. 코웃이 자기가 말하는 오이디푸스 단계는 즐겁게 시작되는 건강한 발달 단계로서의 중요성, 즉 충만하고 창조적, 생산적인 미래를 암시하는 성적으로 차별화된 확고한 자기의 시작을 지칭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 오이디푸스 단계라고 코웃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더퍼스 단계를 어떤 굉장히 불안의 단계로 보지 않고 있죠. 코웃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중요한 발달 단계로서의 오이디푸스 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이 건강한 자기로서 자기를 확립하는 결정적인 단계를 에더퍼스 단계로 보는 거죠. 에더퍼스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단계라는 임프레션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는 즐겁게 시작되는 자기의 삶을 축하하는 단계, 그리고 주위로부터 축하받는 단계로 에더퍼스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 아주 임프레시브한 거죠. 서로 다른 퍼스펙티브죠. 그래서 어떤 면은 프로이드 심리학 속에 있는 비관주의와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라인에서 특히 휴먼 포텐셜을 중요시하는 이런 관계적 이론 쪽에서는 많은 경우에 낙관적인 세계관을 밑바닥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관의 차이가 이 속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장애를 어떻게 제거하느냐는 쪽에 더 포커스가 가 있는 경우와 참다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시한, 그래서 어떤 면 참자기가 발현하도록 돕는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건 안 하건 어떤 융의 태도나 캐러노나의 태도나 위니캇의 태도나 이 코웃의 태도 속 일관되게 숨겨져 있는 것은 참자기의 발현이라고 보여요. 이 참자기가 발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코웃이 봤던 것은 자기 대상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자기 대상에 충분한 서포트가 있게 되면 이 성장 과정이 심각한 거세 불안이나 이런 것을 겪는 단계, 해체 불안이나 심각한 거세 불안을 거치지 않고
축하받으면서 건강하게 이런 발달 과정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하나의 독립된 발달 라인으로 보고 있는 코우스의 입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있는 거죠.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중요시하고 있는 코우스의 태도가 여기에 함께 있다고 보여요. 아이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초래한 초기의 건강한 발달 단계 경험을 병리적이고 병인적인 경험으로 변질시킨 어린 시절 사건들의 시간적 순서를 재구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구체적으로 분석 중 전이가 전개되는 순서는 어린 시절을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결론은 아이의 자기는 그게 그 시점까지는 최적의 자제를 주는 자기 대상에 대한 반응을 토대로 안정되게 확립된다. 아이의 자기는 거울 역할을 하는 자기 대상에게서 생명력과 자신감을 확인받고자 하는 욕구, 이상화된 원상에 의해 위로받고 고양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말없이 지지해주는 제2 자아들을 주변에 두고 싶은 욕구에서 예상을 받을 만큼의 심각한 거부를 당한 적이 없었으면 분명하다. 이게 이제 건강한 거죠. 전이 연세에서 제6단계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일시적이나마 자신의 자기 대상들이 대단한 발달적 진전에 대해 이전 단계에서 제공했던 것과 같은 지지 반응을 다시 보여주기 위한 기대를 가지고 오이디푸스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좀 넘어가서 46페이지에 끝에서 보면 응급소 중에서 오이디푸스의 아이의 강하고 응집적이며 조화로운 자기는 그의 애정과 자기주장이 부모의 자랑스러운 거울반응을 유도하지 못한 채 부모의 전의식적 자극과 전의식적 적대적 경쟁심이 되어버릴 경우 파편화되고 허약해지며 구조화 상태가 된다. 부모의 이런 불완전한 반응은 공공연하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언어로 표현되거나 금지 및 거부나 철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부모의 격리 현상이 드러나는 방식이 공공연하든 은밀하든 상관없이 아이의 자기는 파편화되고 허약해지며 조화가 깨질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비성적인 애정과 비적대적이고 비파괴적인 자기 주장이 되어야 할 것이 성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을 띠게 된다. 건강한 오이디푸스기 자기가 해체된 후에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성적 및 파괴적 목적은 파편화된 자기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여겨주는 최종 결과의 병리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전통적으로 오이디푸스 신경증, 고전적 전이신경증 또는 구조적 신경증이라 지칭되는 증으로 나타나는 병리적 발달에 해기된다. 그리고 오이디푸스기에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공포를 구별하는 문제로 들어가 보자. 그래서 여자아이의 1차적인 오이디푸스기 공포는 애정과 인정을 주기보다는 공감을 무시한 채 성적으로 유혹하는 아버지 자기 대상을 직면하는 공포 또는 자랑스러워하며 기뻐하기보다는 경쟁적이고 적대적인 어머니 자기 대상을 직면하는 공포다. 남자아이는 1차적인 오이디푸스기 공포는 애정과 인정을 주기보다는 공감을 무시한 채 성적으로 유혹하는 어머니 자기 대상을 직면하는 공포 또 자랑스러워하며 기뻐하기보다는 경쟁적이고 적대적인 아버지 자기 대상을 직면하는 공포다. 그래서 1차적인 공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떤 면에서 애정과 인정을 요구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히려 성적 유혹으로 다가간다니 부모 실패가. 그리고 혹은 유혹이나 경쟁자가 경쟁자로서 그러니까 네. 에더버스 컴플렉스는 누구의 컴플렉스예요? 이렇게 되면 부모의 컴플렉스. 그게 아이의 컴플렉스가 아니고 부모의 컴플렉스라는 견해로 지금 이게 입장이 바뀌죠. 자기 대상이 가지는 컴플렉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남편이 아이에게 친절하게 잘해줘요. 공감하고. 네. 근데 이제 부인에게는 별로 어른이니까 어, 너는 아이는 애니까 공감하고 우쭈쭈 해주고 여러 가지 이해해주고 하지만 어른인 너는 이제 어른인데 왜 네가 그게 필요하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 엄마는 이제 전이 상황에서 아이를 경쟁자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자신의 그 원가족의 부모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부모 대상인 남편이 자신을 아이 취급, 내면 아이야 아이 취급을 하지 않고 어, 안을 때 자신의 아이하고 경쟁하면서 자신의 아이를 시기 질투하는 거죠. 거기서 격렬한 어떤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담 상황에서도 물론 항상 내담자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내담자의 자기애적인 상황에 계속 초점을 맞추다 보면 피로감이 있고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의 그 왜곡된 그것들을 좀 깨부셔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죠. 그럴 때 이제 내담자를 공감하지 않고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 약간 우호적으로 말할 때 굉장한 경노와 분노감을 표출하더라고요. 네, 그럴 때 그렇죠. 아유 내가 초점을 얘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서 확 정신이 들어서 초점은 내가 항상 얘를 맞춰야 되는데 내 역정에 의해서 더 이상 맞춰주고 싶지 않아서 늘 얘가 이 사람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대상들이 취했던 모습을 보였구나라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다시 돌아온 경험들이 있었어요. 아주 좋은 경험이에요. 네. 그 1차적인 공포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옵서비션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프로이디언들이 보고 있는 에더퍼스 컴플렉스는 자기 심리학에서 볼 때는 그 에더퍼스 컴플렉스의 연원은 부모의 에더퍼스 컴플렉스가 먼저다라고 보는 것은 아주 크리티컬하죠. 부모가 소화해내지 못한 아이의 건강한 애정과 인정에 대한 욕구를 성적인 유혹이나 어떤 경쟁심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아이가 영향을 받아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2차적인 공포를 한번 보죠. 네. 그래서 2차적인 공포가 생기는 것은 아이가 삶의 유지에 필요한 부모 자기 대상 모체의 결핍에 대한 심한 불안에서 벗어나는 심리 사회적 긴장에 관심을 보이게 되면서이다. 그래서 48페이지 첫째 줄 긴장들이 발생하는 것은 애정 어린 자기주장적 태도가 붕괴됨에 따라 아이의 자기가 파편화되고 허약해진 결과 아이가 병적인 성욕과 파괴적 적대감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실패로 인해 손상된 오이디푸스기를 거친다면 아이의 자기는 결함을 받게 된다. 잘 말해줬던 것 같아요. 그럴 경우 응집된 자기의 지속적인 발달 대신 평생을 사랑보다는 사랑의 파편, 또 자기 주장보다는 자기 주장의 파편을 경험하는 성향, 그리고 이런 경험에 불안을 보이는 성향을 거듭해서 발견한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근데 내담자를 하루 이틀 본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몇 년이 되더라고요. 그 몇 년이 걸린 거죠. 네네. 이 파편화된 것들이 진짜 이게 회복된다라는 것이 희망은 있지만 단기 상담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대상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대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이의 성장 과정 동안 자기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의 이고나 셀프가 성장하는 기간을 인내롭게 같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일이 걸리는 거죠. 왜냐면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해요. 이게. 그렇죠. 이게 뭐 몇 년을 해도 괜찮아진다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가고 이제 계속 근육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쯤에서 오늘 얘기는 마무리하고 우리가 조금 나눔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거의 다 오늘 터치가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자기 대상 관계의 실패로 인한 거세불안에 대한 개념을 거세불안을 누구나 에더퍼스 컴플렉스기를 축하와 환영 그리고 긍지를 가지고 즐겁게 오이디푸스키를 맞이하고 그 기간을 잘 통과하는 이런 건강한 셀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그래 애정 대신에 그 사랑 대신에 파편화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성적인 환상이죠. 성애적인 것이 사랑인 줄로 착각하는 거죠. 사랑하고 성은 다른 건데 사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성적인 환상, 병적인 환상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기체도 자기 타고난 자기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이 필요한데 자기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 주장의 하나의 파편이라고 할까요? 자기 주장 비슷한 것인데 사실은 자기 주장이 아닌 것이 공격성이죠. 그래요. 공격적인 환상, 그 성적인 환상과 공격적인 환상으로 이 시기를 힘들게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전이신경증 환자다. 이제 이 시절에 이 부분이 충분히 해결되지 못한 이런 분들이 결국 겪게 되는데 에더퍼스 컴플렉스가 충분히 잘 그래요. 코식으로 얘기하면 에더퍼스 컴플렉스를 처음부터 건강한 오이디푸스 길을 지나지 않고 그 실패로 인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런 건강한 오이디푸스 길을 지난 사람은 물론 괜찮은데 이 시기에 이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그것이 어디에서 왔건 자기 대상의 실패 경험인데 그것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자기 대상의 실패가 심각한 경우에는 이분들은 이미 여기서 전이신경 단계까지 오지를 못하겠죠. 전이신경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초기 단계에서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오럴 피어리드나 구강기나 항문기 이런 시기에 자기 대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정신증이나 보더라인 환자들이 양산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시기가 지나서 에더퍼스 컴플렉스 시기에 그 지점까지는 자기의 셀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왔는데 그 셀프 자체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에더퍼스 피어리에서 그 시점에서 자기 대상이 자기 대상으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새로운 도전이니까 아이가 지금까지 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기 주장도 하고 자기의 애정 표시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이것을 바르게 수용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 어쩌면 에더퍼스 컴플렉스로 아이들은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잘 해소되지 않은 분들이 전이신경증을 겪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병인이 각각 다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는 어려운 게 뭐냐면 아주 초기 단계의 결함들이
숨겨져 있고 에디퍼스 컴플렉스인 것으로만 드러나 거세 불안만 처음엔 드러나는데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그 이전부터 갑자기 부모가 자기 대상의 기능을 잘 못할 리는 없다는 처음부터 자기 대상 기능을 잘 못하던 분이 에디퍼스 피어리에도 자기 대상 기능을 잘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처음 단계 구강기나 학문기까지는 괜찮았다고 하는 것 자체도 괜찮은 게 아니고 미흡한 단계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드러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어쩌면 뉴라틱한 어떤 증상들을 처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보면 더 깊은 증상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에더펄 그 뉴라틱 환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프리에더펄한 지점들이 많이 드러나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복합적인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구별하는 것 자체가 병인 자체를 어느 발달 단계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큰 그림으로서는 우리가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너무 이론에 빠져버리면 실제 대상을 놓쳐버릴 수 있는 이 실제 대상은 아주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은 어느 지점에 자기 대상의 결핍이 어느 정도 결핍인지가 각각 차이가 다 나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똑같은 게 아니라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에더펄한 지점과 에더펄한 지점이 뒤섞여 있는데 뒤섞인 정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이분들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매 케이스가 다 새로운 도전이라고 임상가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계속 공감해왔던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제 뭐 공부하기 이전에 제 경험적으로 삶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런 아주 근거 없는 저만의 이론이 있었어요. 아기는 3살 이전에 모든 것이 다 형성이 된다. 그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결핍은 그러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듯이 그때 형성된 모든 것이 뭐 인생을 거의 좌우한다 뭐 이런 저만의 어떤 믿음 같은 게 있었어요. 생각, 철학, 뭐 믿음. 그래서 오디푸스 컴플렉스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그 이론 자체가 굉장히 저는 사실은 못마땅히 했었죠. 모든 것은 그 이전에 많이 형성된다는 내 생각과 이렇게 계속 마찰이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이드가 아닌 다른 학자들의 관점을 통해서 볼 때 그런 저만의 생각이 좀 더 이제 자유스러워지고 약간 유연성을 갖고 이제 죄책감을 덜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적이냐 유전적이냐에 대한 거는 영원한 숙제이긴 하지만 그 환경적이라고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많이. 물론 이거 그렇죠. 그건 이제 저를 통한 거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얼마나 건강한 환경이 되어 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죠? 무죄일 수만은 없죠. 엄마들은 항상. 그리고 평생을 통해서 우리는 비단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평생을 통해서 건강한 자기 대상이 있어야 돼. 자기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건강한 자기 대상이 있어줘야 된다. 한데는 그런 것은 어떤 회복할 수 있는 여지, 희망 이런 것을 또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약간 그 부분에서 좀 더 숨통이 트이기도 했고요.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환경적인 자폐, 뭐 유사 자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집안에 모든 거울을 놓기를 싫어하거나 치워버리거나 덮어버리거나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항상 제가 말했듯이 사람은 뭔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보게 되는데 거울이 돼주는 대상, 환경 이런 것들을 기피하게 되는 그 상태,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기 이사를 온 이번에 거울이 없어요. 제가 거의 거울을 달고 살던 거울 공주였는데 여기 와갖고 거울을 싸갖고 왔는데도 안 넣더라고요. 네, 그런 마음의 상태는 또 뭔가 또 한번 잠깐 한참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무겁게 벗어나지 못했던 어떤 짐을 많이 내려놓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시점을 가진 학자인 것 같아서 저는 코엇을 너무 좋아해요. 네, 또 예. 자기라는 부분에서도 항상 부정적이고 약간 병적으로만 봤던 그런 사람들의 시각에서 많이 자유하게 해줬고 이제 다분히 모든 인간은 다 자기애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병적으로만 볼 것이냐 건강한 자기애는 오히려 인간 발달에 꼭 필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뭐 타인에 대한 사랑을 시발점이 된다는 그런 시각을 줬을 때 저는 굉장히 저를 많이 자유하게 해준 그 학자인 것 같아서 이제 공부할 때마다 굉장히 저 자신과 많이 부딪히는 나랑 만나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참 공부하면서 굉장히 더 뭐라 그러죠 의욕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그 아까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나눠주셨어요. 건강한 자기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 그 건강한 자기 대상이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건강한 자기 대상은 하느님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존경하는 역사 속의 인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시거나 돌아가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기 대상은 이제 우리가 성장한 어른들에게 있어 자기 대상은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자기 대상뿐이 아니고 내가 자기 대상을 선택하고 폭을 넓혀갈 수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자기 대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산인데 그 자기 대상은 하나의 개인일 수도 있고 하나의 단체일 수도 있고 하나의 그룹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어떤 그룹이라고 한다면 많은 경우에 자기 대상이 교회나 또 여러 사회적인 단체가 자기 대상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기 대상이에요. 그래서 검증되고 건강한 자기 대상 그룹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우리가 팬데믹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하고 있어서 제가 많은 분들이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게 이렇게 의기소침할 때 적절한 워킹 그룹 아니면 같이 스타디 그룹 무언가 함께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같이 자기를 나누고 하는 이런 자기 대상 그룹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고 이런 자기 대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지만 이런 시기를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떠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건 여러분들이 가지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대상을 다 놓아버리면 큰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기 대상을 여러분들 메인테인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천상천하의 유아 독조는 우리의 셀프 자체를 아주 고양시키는 부분이 있지만 이 셀프가 아무하고도 관련이 없는 혼자만 아이솔레이트된 셀프가 되라는 얘기는 아닐 것으로 보여요. 이건 건강한 관계 속에서의 우리는 관계를 전제로 한 셀프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특히 요즘과 같은 시기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시기죠.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내 안에 내 스스로가 좋은 자기 대상이 남들에게 되어주기도 하고 또 내가 필요한 자기 대상을 항상 보유하고
있는 것, 그 관계를 내 스스로 끊어버리지 않고 함께 하는 것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제가 지금 이동 중이어갖고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이 선생님 발제 수고하셨어요. 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저에 대한 그 자기 대상 실패자로서의 저에 대한 부분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할 얘기가 되게 많지만 제 안에서 지금 정리가 다 되지 그래요. 않는 것 같고 제가 책을 다시 읽어보면서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수업 잘 들었어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우리가 첫 시간에 코우스의 자기심리학을 공부하고 둘째 시간에 융해 공부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어쩌면 요즘 저는 여러분 수업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스피리추얼 저니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단순한 심리적인 이슈를 떠나서 영적인 과정을 여러분과 같이 가고 있다고 느껴져요. 우리의 아주 우리의 성장 과정이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심리적인 것을 떠나서 스피리추얼한 부분까지가 이번 학기에서 함께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리플렉션 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여기서 코웃이나 융이나 다 셀프를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은 이 셀프에 대한 리플렉션이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스스로의 리플렉션, 나의 셀프를 살피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 시기들을 지나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어요. 우리 10분 후에 뵙죠.